바로 앞 시간에 공인중개사 일단 이제 시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좀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되는지 그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좀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또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공부 방법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게, 제가 예전에 이제 대학에 들어가니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법학은 용어 정의가 절반 이상이다. 용어 정의가. 용어를 정확하게 아는 게, 그게 일단, 그래야 문제를 읽더라도 해독이 돼요. 그 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시면 문제 자체를 읽어내지를 못해요. 단어를 모르니까, 그 용어를 모르니까요. 그럼 이제 용어 정의,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일단 여러분, 용어 정의가 아주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에요. 가령 이제 우리 공시법을 이제 예를 들어서요. 가령 지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목. 말을 한번 들어보셨나요? 네, 지목. 이 지목의 정의 뭐냐면, 토지의, 지목이란 말은 토지의 이용, 용도에 따른 분류, 이용 용도에 따른 분류다. 그게 지목이에요.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는요, 우리 이제 아까 지적법, 정식 명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과거에는 이걸 지적법이라고 하다가, 왜 이제 이거 명칭을 바꿨느냐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의 영역, 대한민국 영역은 영토, 영해, 영해가 뭐예요? 바다. 그 다음에 영공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일단 우리 이제 영토, 토지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토지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적법이었어요. 지적법. 이걸 이제 지적법. 그 다음 영해, 바다입니다. 바다. 바다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하는 거야. 그게 수로조사법입니다. 대한민국의 영역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하나로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이제 지적법이라고 하지 않고 이걸 통합을 했으니까 바다까지 포함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공간정보의 구축, 이제 정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이제 전산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게 이제 정식 명칭이에요.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여러분들 중개할 때, 부동산 중개할 때 바다를 중개하지는 않습니다. 바다는 중개 대상물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지적법만 시험에 출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열거하는 부분만요. 그래서 공부하시다 보면 아마 혼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시험 범위에서 제외가, 지적법 안에서도 시험 범위에 제외가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열거하는 부분만 시험에 출제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을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꼬박꼬박 수업에 좀 참여를 하시라고요. 뭐 어차피 뭐 촬영하고 하니까 뭐 나중에 뭐 수업 못 가면 뭐 동영상 들으면 되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동영상 수업을 듣고 시험에 합격하는 그 합격률이랑 현장 강의, 실 강의를 나오셔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의 합격률이랑 어느 게 높을까요? 합격률이요? 실 강의가요.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럼 동영상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왜 합격을 잘 못하시느냐? 주변에 혹시 여러분 동영상 수업만 듣고 합격한 분들이 혹시 계시면요, 그분들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는 술 끊고 담배 끊는 분보다 더 독하신 분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동영상 수업, 만약에요 수업을 듣는다고 가정을 해봐요. 내가 이제 앉아가지고 지금 동영상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안 받고 계속 수업 들으실 겁니까? 아니면 잠깐 일시정지하고 전화 받으실 겁니까? 전화 받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요. 거의 대부분이요. 그 다음 이제 수업 듣다가요. 아니 수업 듣다가 전화를 받았어. 그럼 이제 끊고, 이제 전화 끊고 다시 와서 이제 또 플레이를 합니다. 전화 받는다 보니까 자를 또 저기에 갖다 놨네. 또 일시정지. 또 자 가지고 와요. 자를 끄다 보니까 이제 줄 끄면서 이제 자로 줄을 끄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손톱에 뭐가 또 일어난 게 눈에 보여요. 또 일시정지. 손톱깎이 찾으러 갑니다. 단절이 생겨요. 연속성이 없고요. 단절이 생깁니다. 절대 여러분 수업은요 단절이 생기면 안 돼요. 효율 면에서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갑자기 딴 거 하다가 다시 들어와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시험장에 가실 때도요 미리 조금 일찍 가서 머리를 예열시키셔야 됩니다. 다른 거 하다가 갑자기 문제 풀어보세요. 눈에 안 들어와요. 한 10분 15분 동안 눈에 안 들어와요. 마찬가지거든요. 뭐 딴 거 하다가 잠깐 또 와서 동영상 듣는다. 거기서부터 또 초기화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효율 면에서 엄청나게 떨어진다고요. 거기다가요 실제 현장에 와서 같이 저를 보면서 같이 호흡을 하는 거라, 그 다음에 동영상 수업을 들으시는 분이나 나중에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 당사자, 제3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현장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수업에 있어서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저랑 여러분 같이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동영상 강의 수업을 들으시는 분은 제3자가 되는 겁니다. 관조적인 입장에서 바라봐요. 그것도 팔짱 끼고, 저 사람 어떻게 하는지 동영상 수업 들을 때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가령 제가 이제 이 수업의 효율성을 위해서요, 제가 수업 진행을 중간중간에 문답 형식으로 합니다. 제가 물어봐요, 여러분들에게. 일단 한번 생각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무턱대고 그냥 제 말을 그냥 쭉 해서 듣지 말고 한번 중간중간에 제가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냐?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 답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거의 대부분 보면 잘못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게 기억에 더 오래 남고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작게라도 답을 하실 거예요. 답을 하셔야 돼요. 다만 크게 답하지 마세요. 왜냐면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틀린 답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크게 답을 하면 서로 좀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는 답하지 마시고, 다만 조그맣게라도요, 마스크 안에서 조그맣게라도 여러분들이 답을 하시면 그게 제가 눈빛만 보면 알아요. 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당사자가 되는 거거든. 근데 동영상 수업을 들으시면서 가령 제 똑같은 수업을 듣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물어봐요. 그럼 모니터 앞에 앉아서 답하실 거예요? 모니터 앞에 앉아서요? 여러분 답하실 것 같습니까? 모니터 쳐다보면서 답하고 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오해합니다. 좀 이상한 사람, 저 사람 조금 약간 혼잣말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효율 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떨어져요. 동영상 수업이. 같은 수업이라도 조금 귀찮고 힘드시더라도요, 자꾸 출석해 주셔야, 자꾸가 아니라 빠지지 말고 출석해 주셔야 돼요. 다른 것들은 뒤로 좀 미루셔야 돼요. 그래서 일이 많으신 분들, 보통 보면 합격이요, 독하신 분들이 합격을 일찍 해요. 빨리 해요. 평상시에 저 사람 참 좋다라는 말 들으시는 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사람 좋다라는 주변에서 말 들으시는 분들 합격이 좀 오래 걸립니다. 5만 대 다 가야 되거든. 경조사 다 가야 되고. 그럼 합격이 오래 걸려요. 좀 독해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빠지지 마세요. 출석률이 합격률입니다. 그리고 한두 번 빠지기 시작하면요, 다른 분들은 쉽게, 여러분 같이 상향 평준화 되는 건 조금 어려운데요, 같이 하향 평준화 되는 건 쉽습니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답을 안 해. 나는 몰라. 나도 몰라. 그래서 답을 못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답을 안 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 너 모르는구나. 나만 모르는 게 아니구나. 안도를 합니다.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답을 해요. 근데 나는 나는 몰라. 자극을 받습니다. 아직까지는 상대평가 아니니까요. 절대평가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이 전원 합격할 수도 있어요. 하나 합격하면 하나 떨어지고 하는 시험 아니라고요, 아직까지는요.
같이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배를 타셨으니까요. 같이 상향 평준화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수업 시간에 조금 물어보면 작게라도 여러분 답을 크게는 하지 마시고요. 작게라도 좀 답을 하시기를 부디 그래야 수업의 당사자가 된다는 효율이 극대화된다는 거죠. 하시기를 꼭 부탁드려요. 보통 보면 남자분들이 답을 잘 안 하세요. 그건 통계적으로 좀 그래요. 남자분들이 답을 잘 안 하시고 특히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답을 더더욱 잘 안 하십니다. 일단 무거우시죠, 여러분들. 근데 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지적법을 이 공간정보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안에서 우리 지적법이 이제 시험의 범위인데요. 이 지적법에 보면 토지의 이용 용도에 따른 분류다라는 이 부분이 사실 아주 중요한 용어거든요. 이용 용도에 따른 분류다.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 근처에 가령 산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뭐 조금만 가면 산이잖아요. 산이 있습니다. 산. 얘는 지목이 뭘까요? 산은 지목이. 보통 이제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임야라고 답을 하십니다. 지목 중에 이제 산이라는 지목은 없어요. 이제 임야라고 답을 하시는데 틀린 답이에요. 왜 틀린 답이냐면 질문 자체가 틀린 질문이거든요. 산은 지목이 뭐냐? 일반적으로는 우리 지목 중에서요, 임야라는 지목이 있는데 그 임야는 어떤 경우에 임야로 지목을 설정을 하느냐면 개발되지 않은 토지, 개발되지 않은 토지를 임야로 지목 설정합니다. 가령 산에다가 밭농사를 해요. 그러면 지목은 전입니다. 산에다가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를 합니다. 그러면 지목은 과수원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즉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가 생긴 형상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생긴 모양 가지고 분류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 개발되지 않은 평지라도요, 개발되지 않은 토지들은 전부 다 지목을 뭐로 설정하는 겁니까? 임야로 설정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생긴 모양 가지고 분류하는 게 아니라 그 이용 용도에 따른 분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일반인들이 조금 오해하시고 계시는,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을 우리는 정확하게 그 용어 정의부터 하셔야 됩니다. 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등기법에서요, 이해관계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해관계인. 자, 이 이해관계는 뭘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면 용어 정의가요, 불이익을 입는, 이 불자입니다. 불이익을 입는 제3자. 당사자 말고요. 당사자를 제외하고 불이익을 입는 제3자. 이걸 이해관계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가령 어떤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A입니다. A예요. 나중에 이제 배우시겠지만 우리 등기부는 표제부가 있고 갑구, 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가 나와요.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나오고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모조리 전부 다 을구에 나옵니다. 그래서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등기부는. 자, 그 소유자 A가요, 돈이 필요해서 돈을 빌립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요, 자신 소유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소유자가요,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등기부 을구에 저당권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니까 을구에 기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수리번호 1번, 수리번호 1번. 등기부에 저당권 설정. 가령 저당권자 갑은행, 예, 은행. 채권자예요. 저당권자 갑이라고 등기부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가령 돈을 1억 원을 빌렸어요. 그래서 채권 금액 1억 원.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우리 저당권 설정 등기에서 채권액은 필수적 기록사항입니다. 반드시 등기부에 기재가 돼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요, 이 소유자 A가 다시 을에게요, 전세권을 설정합니다. 수리번호 2번 전세권 설정. 전세권자 을.
법에 따르면요, 권리의 우열관계는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갑의 저당권이 우선하는 겁니까? 아니면 을의 전세권이 우선하는 겁니까? 저당권이 우선한다. 권리 우열관계는 저당권이 우선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동산이 돈 안 갚아서 만약에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 저당권자, 선순위 있는 저당권자가 전액을 배당받고 나서 남는 돈이 있을 때 후순위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배당받아 갑니다. 한 푼이라도 남는 돈이 있어야죠. 그래야 을이라는 전세권자가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은 앞에 1억 원 지금 저당 대출 있는 줄 알고 지금 전세 들어왔어요. 전세 들어왔는데, 자, 요 소유자 A, 이 소유자가 아까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거든요. 저당권 설정자. 그 다음 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자. 그래서 저당권에 있어서 그러면 당사자는 누굽니까? 저당권에 있어서 당사자는 누구다? 저당권 설정자 A와 저당권자 갑이 당사자입니다. 저당권에 있어서는요. 얘가 당사자야. 자, 그런데 A가요, 가령 돈이 필요해서요,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갑은행을 찾아갑니다. 갑은행을 찾아가서 5천만 원을 더 빌려요. 즉 채권액을 증액을 한다는 거죠. 5천만 원을 더 빌려요. 여기다가 그럼 플러스 이제 5천 더 빌립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돈을 빌리게 되면 이제 저당권이 내용이 바뀐다, 그죠? 5천만 원을 더 추가로 빌리니까 이제 채권액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억 5천. 그럼 이제 저당권 변경 등기라는 걸 하셔야 돼요. 저당권 변경 등기를 하는데, 이걸 만약에 서로 연관성이 있다라고 해서 그냥 1-1로 저당권을 변경을 합니다. 저당권 변경, 가령 저당권자 갑. 이제 채권 금액 1억 5천 이렇게 기재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기재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지금 1-1, 이제 이걸 나중에 이제 배우실 겁니다. 지금 그냥 수리번호 1번, 2번, 3번, 4번 하면 이걸 주등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1에서 가지번호 붙입니다. 이걸 부기등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1-1이 앞설까요, 여러분? 2번이 앞설까요? 1-1이 앞서요. 그 등기, 아까 우열관계는 이 등기의 순서에 따른다라고 했는데 항상 주등기를 기준으로 먼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1-1이 더 앞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을은 저당권에 있어서 당사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다, 그죠? 제3자입니다. 그럼 제3자인데, 자, 이걸 1-1로 변경, 즉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렇게 변경 등기를 해버리면 을에게 손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따라서 얘는 이때는 우리 을이라는 사람은 불이익을 입는, 이걸 변경해서 증액을 하게 되면 불이익을 입는 제3자입니다. 그래서 저당권 변경 등기에 있어서 우리 을이라는 사람은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는 거죠. 증액을 하는 경우에. 자, 그럼 만약에 A가 갑을 찾아가서요, 이제 돈이 생겨가지고요, 5천만 원을 갚습니다. 5천만 원을 갚아요. 그러면 이제 채권액이 1억에서 얼마가 되는 겁니까? 5천으로 바뀐다, 그죠? 채권액이 5천으로 바뀌어요. 즉 감액을 한다 이 말이죠. 역시 저당권 변경 등기입니다. 증액을 해도 저당권이 바뀌니까 저당권 변경, 감액을 해도 저당권 변경입니다. 자, 그럼 감액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전세권자 을, 저당권 등기에 있어서 을은, 전세권자는 당사자는 아닙니다. 당사자는 아까 A와 갑이고 A 제3자인데 감액을 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이때 전세권자 을은 이해관계에 해당한다. 이제 이게 시험 문제거든요. 이해관계에 해당한다. OX. X다. 우리 국어에서 이해관계, 여러분 국어 공부하실 때 이해관계라면 여기 이해가 이자가 이로울 이자고 해가 손해할 때 해자거든요. 그래서 국어에서는 이익을 보는 자, 손해를 보는 제3자를 다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법학에서는 이해관계인 하면, 특히 우리 등기법에서는 이해관계인 하면 오로지 불이익을 입는 제3자만을 이해관계인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국어에서 쓰는 그 용어와 우리 법에서 쓰는 그 용어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불이익을 입는 제3자, 오로지 불이익을 입는 제3자. 그러니까 아까 저당권 변경 등기에 있어서 결론이, 아까 저당권 변경에 있어서 저당권 변경 증액을 하게 되면, 후순위 전세권자 증액을 하게 되면, 자, 이해관계에 해당하나요?
증액을 하게 되면 불리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증액을 하게 되면 1억 5천으로 증액을 하게 되면 나는 앞에 1억 있는 줄 알고 세 들어왔는데 이거 1억 5천으로 해서 저당권 변경 등기 부기 등기 하게 되면 앞에 선순위 저당권자가 1억 5천을 배당받고 나서 남는 돈이 있을 때 내가 전세금을 배당받거든. 불리해요 안 해요? 불리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해관계에 해당한다. 그럼 반대로 감액을 하게 되면 이때 전세권자 이해관계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감액을 하면 오히려 이익을 보니까. 그래서 오로지 불이익을 입는 제3자를 이해관계인이라고 한다.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나중에 오늘 하고 끝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이제 수업 시간에 집중적으로 이제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 정의가 안 돼 있으면, 기본적으로 용어 정의가 안 돼 있으면 아예 시작을 못 해요. 지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용어 정의 수업 시간에 이제 많은 강조를 드릴 겁니다. 우리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민법 공부하시다 보면 민법에서 뭐 선의, 악의 이런 말 나오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선의, 악이라는 표현과 다릅니다. 국어에서 쓰는 선의, 악의. 국어에서 쓰는 선의라는 말은 선은 착할 선자잖아요. 근데 우리 민법에서 법학에서 쓰는 선의와 악의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선의는 몰랐다는 거고 악의는 알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국어에서 쓰는 용어랑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용어 정의가 일단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아예 문제 자체 해독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용어 정의에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을 할 때 이제 그런 분들을 많이 강조를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공부를 하실 때는요, 모든 과목이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법학은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법학이 아닌 부분은 유일하게 부동산학 개론 그 한 과목인데, 근데 부동산학 개론에서도 부동산 법학이 상당 부분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에 거의 대부분은 전부 다 법이에요. 근데 법학은요 논리학입니다. 법학은 논리학이에요. 즉 논리적인 그 선후가 아주 중요합니다. 법학은요. 특히 논리학을 공부하실 때는 반드시 원리와 체계부터 먼저 잡으셔야 됩니다. 자, 제가 역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곧 또 배우실 건데요. 오늘 말고 다음 시간에 또 배우실 건데, 다음 시간 수업은 언제인지 아시죠? 모르십니까? 나중에 꼭 확인하고 가세요. 네. 아마 다음 주 목요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업 빠지지 마시고요. 출석률이 합격률이다. 정말이거든요. 자, 가령 우리 이제 공간정보법, 지적법에서요. 제가 올해 아마 이 부분이 지금 시험에 안 나온 지가 좀 돼서 시험에 출제할 거다라고 강조를 드렸는데 역시 시험에 출제가 됐더라고요. 경계를 결정하는 기준 원칙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험생분들은 그냥 무턱대고 막 외우세요. 무턱대고 외우면 일단 뭐가 문제냐? 무턱대고 외우면 뭐가 문제냐? 일단 다 못 외워요. 지금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 인간, 사람은요 20대가 되면요 보통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부터 노화가 시작이 됩니다. 거의 만 20세가 되면요 이미 이제 그때부터는 노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장은 멈췄어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뭐 20대 초반에 크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 또 친구 하나가 교회는 세상에 군대에 가가지고 그렇게 컸더라고. 조그만 했거든요. 저보다 더 커요. 학교 다닐 때 늘 앞자리 앉고 그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의 우리 여기 계시는 수험생분들, 공인중개사 시험을 공부하시는 수험생분들, 그래도 지금은 보면 예전에 비해서는 비교적 연령대가 많이 낮아졌죠. 지금 뭐 20대, 30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응시를 하고 계신데, 특히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스치면 외우는 게 아니라 스치면 잊어버려요. 정말로요. 아주 기억력이 급격히 감퇴를 합니다. 기억력이요. 거기다가 물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는 공평하다. 왜 이제 시는 공평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젊으신 분들 요즘은 별로 없어요. 예전에 이제 부동산 경기 한참 좋을 때요. 지금부터 한 4, 5년 이 정권 바뀌기 전, 그때는 뭐 부동산 경기 한참 좋았거든요. 그때 규제를 그렇게 많이 안 했으니까. 그때만 해도 야간 수업을 가면 고등학생들이 교복 입고 많이 왔었어요. 고등학생들. 그럼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고등학생들이 처음에는 못 모르고 앞에 앉아요. 야간 수업에 와가지고. 그때는 야간에도 인원이 많았거든요. 못 모르고 앞에 앉았습니다. 근데 수업을 하면 할수록 뒤로 가.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봐요. 왜 왔느냐고. 집에서 엄마가 가라고 해서 왔대요. 네. 자율학습 안 하고 여기 와가지고 공부하러 옵니다. 근데 자율수록 자꾸 뒤로 가요. 뒤에 가다가 나중에 되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끝까지 남아있는 고등학생은요, 거의 100% 합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들은 스치면 외워. 스치면 외우는데, 문제는 단점이 뭐냐면, 제가 왜 이제 시는 공평하다고 하느냐면, 그 고등학생들 저당권이란 말 여기 와서 처음 들어봐. 그 의미 자체를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이 생활하면서 뭔가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배경 지식이라는 게 쌓여 있잖아요. 그리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배경 지식은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해는 그분들이 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암기력이 급격히 감퇴를 하다 보니까 외워도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한 며칠 안 보면 잊어버려요.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외우는 거는 정말로 수험에서 좀 금기해야 됩니다. 근데 외우더라도 원리를 알고 외우시면 기억에 아주 오래 남거든요. 그건 시험장까지 간단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건 시험을 합격하고 나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특히 우리 두 문자, 앞글자 따서 외우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시험에 합격하고도 자칫 잘못하면 기억이 평생 갈 수도 있습니다. 내용은 모르지만 그 두 문자는 기억이 나. 근데 원리를 아셔야 된다고. 그래야 그게 제대로 된 의미가 있는 암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계결정 기준어치, 이제 이게 뭐냐면, 가령 자 어떤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X라는 토지가 있고요. 자, Y라는 토지가 있는데, 자, 가령, 자, 이 두 토지예요. X, Y 이제 두 토지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중간에 경계에다가 담을 쌓아뒀어요. X, Y. 그 두 토지에 경계에다가 이렇게 담을 쌓아뒀어요. 담장. 자, 나중에 이 담장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얘를 현실의 경계라고 해요. 현실의 경계. 현실에 있는 지상에 있는 경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담장 쌓아진 거 이걸 기초로 해서 측량이라는 걸 합니다. 지적 측량이라는 걸 실시해서 이제 도면을 작성합니다. 근데 도면상에서는 경계가 하나의 선으로 나타내져야 되거든. 도면상에서는 경계를 하나의 선으로 나타내야 돼. 근데 현실의 경계는 보면 이렇게 부피가 다 있어요. 부피가 있잖아요. 당연히 담장은 부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적도 이제 도면상에서 선으로 나타낼 때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이 선을 그려야 될 것이냐. 지금 토지를 수직으로 자른 단면도입니다. 그럼 어디를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자, 여기 담장, 즉 구조물이 있으면 구조물의 중앙을 경계결정 기준으로 해서 이 지적도 도면상에서 선을 그리는 게 합당해 보십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합당해 보십니까? 아니면 뭐 경계 왼쪽, 오른쪽. 자, 어느 게? 중앙. 법은 항상 공평이니까. 법의 최고 이념은 공평입니다. 법은 공평이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법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을 때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 구조물의 중앙을 경계결정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법에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 아시겠죠? 중앙이다. 중앙이. 자, 그 다음. 이번에는요. 여기 X토지, Y토지. 자, 즉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어요. 높낮이 차이가 있다. 근데 여기에 현실의 경계, 담장, 즉 구조물, 담장이 쌓여져 있습니다.
역시 이제 도면, 측량해서 도면 작성하려고 하는데 도면상에서는 하나의 선으로 나타나야 돼. 그러면 어디를 경계결정 기준으로 해서 도면상에 선을 그려야 되겠느냐? 자,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요, 다른 조건은 다 똑같다는 전자, 뭐 면적이고 다른 조건은 다 똑같다는 전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상으로 드립니다. X 토지, Y 토지. 다른 조건은 다 똑같아요. 다만 여기 경사면만 있다는 거죠. 어느 토지를 여러분들 하시겠습니까? X, Y 중에서요. Y. 아, 높은 거 좋아하세요? 높은 거. 여기로 밑으로 내려가면요, 버스 정류소 나오고 해요. 어느 토지가 유리할까요, 여러분? X 토지가 유리해요. 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 공시지가 낮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X 토지가 유리하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법의 최고 이념은 공평이거든. 공평이란 말은 평균을 말하는 게 아니라 평등을 의미하는 거예요. 평균이라면 무조건 중앙이겠지. 이해하시겠죠? X 토지가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에서는 연접되는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있을 때는 구조물의 하단부를 경계결정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X 토지가 유리하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네. 자, X 토지, Y 토지. 토지가 지금 급격히 깎여 내려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급격히 깎여 내려가 있다. 이걸 절토라고 표현합니다. 토지가 잘렸다 이 말이죠. 절토. 이걸 이제 우리 그 실무 용어에서는 이런 걸 법면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급격히 깎여 내려가 있다 이 말이죠. 자, 한 필지는요, 지금 X 토지, Y 토지 각각 이 필지가 있는데 한 필지는 도로고 한 필지는 국어입니다. 국어 왜 도로 아시죠? 국어. 네. 한 필지는 도로고 한 필지는 국어입니다. 그럼 어느 게 도로일까요? X, Y 중에서? Y가 도로죠. 얘가 도로고요. 얘가 국어지. 반대의 경우는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이게 도로고 얘가 국어. 그럼 얘는 늘 잠겨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왜 시골길, 특히 시골길 가시다 보면 도로가 있고 그게 급격히 깎여내리고 밑에 국어 흐르잖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얘가 도로고 얘가 국어입니다. 절토가 돼 있어요. 자, 이제 역시 도면 작성하려고 합니다. 도면에서 이제 그 토지 필지를 그리려고 해요. 어디를 경계결정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자, 역시 제가 무상으로 토지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토지 하시겠습니까? 네, Y 토지. 당연히 얘가 유리하죠. 또 국어, 뭐 물 좋아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당연히 Y 토지가 유리하다고 하죠. 얘가 공시지가가 훨씬 높아. 당연히 Y 토지가 유리하지. 따라서 이때는 경사면의 상단부를 경계결정 기준으로 한다라고 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도로, 국어 등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경사면의 상단부를 경계결정 기준으로 한다. 의미 아시겠죠? 얘가 유리하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 자, 바다입니다. 들어갔다 나왔다요. 그죠? 바닷물은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자, 토지가 해면이나 또는 수면에 접하고 있다. 그럼 그때는 물이 들어갔다가 나갔다 하니까 사실 빠져나갔다 하더라도 빠져나가면 이 밑으로 내려가겠죠. 내려갔다 하더라도 어차피 시간 지나면 바로 그 다음날 다시 또 차오를 거니까 사실상 그 부분은 못 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역시 경계결정 기준 정할 때 평균 해수면이 아니라 물이 꽉 찼을 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최대 만조위선이라고 합니다. 의미 아시겠죠? 물이 꽉 찼을 때. 그래서 이때는 최대 만조위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이 꽉 찼을 때를 경계결정 기준으로 해서 그때 그 토지만 쓸 수 있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바다인데요. 제방을 쌓았습니다. 제방.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우리 토지는요, 토지의 지목 중에 토지의 지목이 우리 공간정보법에서 총 28가지로 분류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지목 중에 제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방, 뚝, 제방. 제방도 역시 토지의 지목 중에 하나입니다. 즉 토지다 이 말이죠. 그럼 자, 얘가 제방을 쌓았어. 그럼 얘도 토지거든요. 토지니까 제방을 쌓는 바람에 이제 토지가 그전에는 제방이 없을 때는 최대 만조위 물이 꽉 찼을 때가 경계결정 기준이었는데 이번에는 제방을 쌓았으니까 이때는 최대 만조위 선이 아니라 이제 제방을 쌓는 바람에 토지가 더 넓어졌으니까 그럼 제방의 가장 높은 부분, 높고 평평한 부분을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방의 어깨라고 합니다. 사람도 보면 어깨가 높고 평평하잖아요. 이걸 제방의 어깨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제방을 쳐다볼 때 여러분 우리는 육지에서 쳐다보셔야 돼요? 아니면 바다에서 쳐다보셔야 돼요? 육지에서. 바다에서 쳐다보면 죽어요. 육지에서 쳐다보셔야 됩니다. 그럼 제방의 그 바깥쪽 어깨 부분을 경계결정 기준으로 한다라고 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경계결정 기준은 즉 5가지거든요. 물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올해 시험에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내년 시험에는 출제될 가능성은 좀 떨어져요. 이 부분은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만 공부를 하실 때에는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설령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 수학능력 시험에 수학 시험에 7-3을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와요. 수학능력 시험에 7-3 이런 거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7-3이 얼마인지 모르고 수학 시험을 풀 수 있습니까? 못 풀어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이제 올해 다가오는 시험에 내년 시험에는 이 부분이 직접 출제될 가능성은 좀 없어요. 아시겠죠? 어쨌든 이 부분은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근데 그냥 이걸 막 무턱대고 외우신단 말이에요. 아, 뭐 구조물의 중앙에서 구중, 여기는 또 구조물의 하단부 구하, 뭐 이런 무턱대고 막 외우세요. 그럼 나중에 하다 보면 구하, 아, 이게 구상이고 여기가 절상, 그럼 절하, 막 이렇게 서로 막 헷갈린다고. 그 다음, 그냥 단순 암기를 했을 때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 뭐냐면 약간 응용하면 못 맞춰버려. 내가 외운 대로 안 나오면 못 맞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A, B, C, D, E, F, G, H, I, J, K에서 다 외우시죠? 못 외우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거의 다 외우시잖아요. 그럼 다 외웠어. H 다음 뭐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면 A, B, C, D, E, F, G, H, I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외운 대로 안 나오면 그걸 만약에 조금 응용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맞추기가 힘들어진다고요. 그래서 원리를 이해하시고 무조건 원리를 이해하시고 그 다음 암기다. 그냥 암기하려고 덤비시지 마시라고. 원리도 모르고 도대체 이게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외우는 거는 절대 금물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원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원리를 이해하시고 뭔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 강조드리고. 그 다음 이제 체계인데요. 아까 제가 법학은 논리학이라고 그랬거든요. 체계가 아주 중요해요. 즉,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냐면, 가령 이제 집을 하나 짓습니다. 집을 하나 지으면, 일단 기초공사하고 기둥 세우고요. 기둥 세우고, 그 다음에 벽하고 지붕하고, 그 순서대로 전체적인 골격부터 먼저, 즉, 골조공사라고 합니다. 골조공사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고 안에 이제 내부 실내 인테리어 들어가고 해야 된다고요. 방 한 칸 골조 만들고 먼저 인테리어 하고 그 다음에 또 옆방 다시 거실하고 그거 아니단 말이에요. 항상 전체적인 큰 그림을 제가 아까 거시적으로 접근하셔야 된다. 큰 틀부터 먼저 잡으셔야 돼요.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첫 시간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일단 시험에 뭐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그 큰 틀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몇 문제 정도 나오고 그거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좀 있으면 제가 이제 공시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일단 체계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 공법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여러분들 시험에 출제 비중이 아주 높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에 관한 기본 규제법입니다. 시험 문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우리 규제법을요, 다른 말로 행정법이라고 합니다. 규제법을요. 국가가 뭔가 규제를 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뭐 지금 예를 들어 뭐 코로나 상황에 몇 인 이상은 모이지 마 이런 것들 전부 다 규제법, 행정법입니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규제법을 우리는 부동산 공법이라고 표현해요. 자, 이 행정법은요, 이 규제법인 행정법은 크게는 그 틀이 있습니다. 먼저 행정을 하려면요,
규제를 하려면 계획부터 세웁니다. 행정계획. 그 계획만 세우고 가만히 앉아있지 않죠. 뭘 합니까? 행정 처분을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요. 국가가 행정을 하기 위해서 계획부터 세우고요. 그 다음 행정 처분을 합니다. 행정 처분이 그 대표적으로 여러분 왜 허가 이런 거 있잖아요. 행정 처분을 내립니다. 자, 근데 그 처분에 대해서 나 이거 만족하지 못하겠어. 즉 무슨 이야기냐? 가령 내가 허가 신청을 했더니 국가가 불허가 결정을 내렸어. 그럼 나 이거 인정 못하겠다. 다퉈야 되겠죠. 국가가 시키면 무조건 시킨 대로 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퉈야 돼요. 그래서 그걸 행정 쟁송이라고 합니다. 쟁송. 다툰다 이 말이죠. 다툴 쟁자를 써요. 행정 쟁송. 자, 그럼 이 행정 쟁송 안에는요, 행정 심판이 있고요. 행정 심판이 있고, 그 다음 행정 소송이 있습니다. 행정 심판은 법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 심판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행정 심판위원회에서 판단을 내립니다. 근데 여기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판단도 나 이것도 인정 못하겠어.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행정심판위원회도 나한테 뭔가 지금 국가가 불허가 결정을 내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더니 역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행정심판위원회도 행정기관이거든. 그러니까 이 불허가 결정은 타당하다라고 판단을 내렸어.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거 나 인정 못하겠다. 그럼 이제 어디 가셔야 돼요? 법원 가셔야 돼요. 행정소송. 이걸 우리는 행정쟁송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 시험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행정쟁송은 아예 여기에 법에서 안 나와요.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이 따로 있거든. 이건 우리 시험범위 아니야. 그럼 우리 시험범위에 해당되는 건 뭐냐면 행정계획과 행정처분입니다. 행정처분. 자, 그럼 이 행정계획에는요, 계획에는 가장 큰 상위의 계획 뭐가 있느냐? 국가계획이 있습니다. 가장 큰 상위의 계획입니다. 그 다음 그보다는 하위에요. 광역도시계획이 있습니다. 그보다는 하위에요. 그러니까 그 구조 시스템을 아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 다음 그보다 또 밑에 하위에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계획도 많기도 하죠, 그죠? 네. 그 다음 이보다 더 하위에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얘들은 말 그대로 계획일 뿐입니다.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계획일 뿐입니다. 그 다음 계획은 언제든지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요, 국가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은 얘들은 상대적 계획이지만 상대적으로 얘들은 추상성이 너무 강해. 너무나도 추상적이다 이 말이죠. 추상성이 너무 강해. 진짜 말 그대로 계획일 뿐이다. 따라서 이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는 행정쟁송, 즉 행정심판이 이 계획에 대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느냐? 안 된다. 그나마 도시군 관리계획은 계획이긴 하지만 얘는 아주 구체성, 처분성이 강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체성, 처분성 아주 강하다. 그래서 얘는 구체성, 처분성이 강하니까 얘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 아셔야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이 도시군 또 관리계획 안에 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 도시군 관리계획 안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용도지역이라는 게 나와요. 용도지역. 그래서 용도지역은 뭐 우리나라 국토는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그 다음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래서 크게는 4가지. 도시지역, 관리지역. 그러니까 제가 쉽게 이야기하면 어느 게 더 좋은 거예요? 먼저 이야기한 게 좋은 거예요. 도시지역, 그 다음 뭐 관리지역, 그 다음 농림지역, 그 다음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래서 땅을 준다면 제일 좋은 도시지역.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 도시지역 안에 다시 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어요. 그 중에서는 뭐가 제일 좋아요?
무상으로 줄여야, 무상으로 준다 그러면 뭐 하실 거예요? 아, 상업지역 하셔야 돼요. 상업지역. 또 그 상업지역 안에는 또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뭐가 좋아요? 중심. 아이돌도 다 센터 하려고 하잖아요. 중심상업지역. 얘가 다양한 건축행위를 할 수 있고 용적률과 건폐율도 가장 높습니다. 그건 이제 지금 용도지역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 이 용도지역보다 조금 더 하위에 뭐가 있냐면 용도지구가 있어요. 용도지구. 그래서 뭐 경관지구, 고도지구, 뭐 방화지구, 방제지구 이런 거 막 나와요. 그 다음 이 밑에 또 뭐가 있냐면 용도구역이 나와요. 용도구역. 그래서 용도구역에는 여러분 혹시 개발제한구역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예, 예를 들어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예, 역시 용도구역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그 다음 뭐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게 용도구역. 그러니까 주소를 아셔야 돼. 공부하다 보면요, 그냥 페이지 그냥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그냥 공법책 하나하나 이렇게 보다 보면 그냥 미시적으로 얘가 뭔지도 몰라. 어디에 나오는지. 그러니까 나중에 찾아보려고 하면 못 찾아요. 어디 있는지. 그 주소를 아셔야 돼요. 얘가 어디에 나오는 건지. 특히 우리 이 용도구역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5가지. 그래 이런 거 이제 의미도 아셔야 되고 외우셔야 된단 말이야. 외울 때는 앞글자 따서 두 문자 암기. 앞글자 따서. 아까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5가지거든. 용도구역. 그래서 개도, 시수, 입. 개도 실수는 한 번씩 입으로 합니다. 개가 실수로 한 번씩 물잖아. 입질하잖아요. 집에서 개 안 키워보세요. 네. 개도 실수는 입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외우셔야 돼. 이런 거 개도 실수 입 외우면 이런 것들은 이제 자칫 잘못하면 평생 기억 간다 이 말이죠. 안 잊어버리고. 자,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안타깝게도 자 이제 여기까지가 물론 여기에다가 이제 지구 단위 계획구역까지 해서 이게 우리 행정계획이거든요. 그 다음 이제 행정처분은 뭐냐면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이제 계획 세웠고 이제 개발행위 허가해준단 말이죠. 허가. 자, 이 개발행위 허가를 하면서 이제 허가가 일단 앞에 먼저 계획이고 그 다음 이 계획에 따라서 뭔가 국민들이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국가가 허가를 해준다. 다만 이 관청에서 허가를 해준다 이 말이죠. 그럼 개발행위 허가. 이 다음 단계예요. 자, 허가를 함에 있어서 개발행위 허가를 함에 있어서요 행위 제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가령 중심상업지역에 백화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식적으로 있죠. 중심상업지역이 안 들어오면 어디 들어가요? 농림지역에 들어갈까요? 당연하다, 그죠? 중심상업지역에 백화점 들어갈 수 있죠. 근데 백화점, 중심상업지역에 백화점 허가 신청을 합니다. 근데 허가를 내주려고 보니까 앞에 도로가 좁은 도로야. 좁은 도로. 우리 이제 도로도 이제 넓은 도로, 도로폭이 큰 넓은 도로를 광로라고 합니다. 광로. 넓은 광자를 써요. 그러니까 그보다 도로가 조금 더 좁아. 대로. 그 다음 중로. 그 다음 소로. 들어두세요. 그 다음 역시 그 광로도 1류, 2류, 3류. 도로폭에 따라서. 그 다음 대로도 각각 1류, 2류, 3류. 류라고 표현합니다. 1류, 2류, 3류. 그래서 보통 이 소로 3류 제일 작은 도로거든요. 얘는 8m 미만의 도로. 소로 3류. 보통 우리가 이제 대로 3류 하면 어느 정도 되냐면 대로 3류가 20에서 25m 도로폭인데 얘가 어느 정도 되느냐면 여러분 20에서 25m 하면 감이 안 오잖아요. 4차선 도로 있죠. 4차선 도로에 인도까지 있어. 그러면 대로 3류 정도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중심상업지역에 지금 백화점 허가를 하려고 해. 그럼 우리 건축법에 따르면 건물을 짓고자 하는 그 대지가 도로와 접해 있어야 되는데 몇 미터 이상의 도로폭이 몇 미터 이상이 접해 있어야 되느냐? 4미터. 기본이 4미터예요. 4미터 이상의 도로가 접해 있는데 지금 앞에 한 8미터 도로가 있어. 그래서 얘가 중심상업지역을 땅을 사가지고 백화점 허가 신청을 합니다. 허가 신청. 자, 내주는데 허가는 해주는데 행위 제한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거 가지고는 안 돼. 도로가 지금 백화점 짓는데 지금 이 도로, 이 좁은 도로 뭐 8m 도로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내가 허가는 해주되 행위 제한을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도로를 더 넓게 도로를 해. 내지는 그 도로를 하기 위해서 거기다 비용 부담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허가를 해주기는 해주되 그걸 행위 제한이라고 해요. 거기 보시면 이 행위 제한에 보시면 뭐가 나오느냐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는 게 나와요. 일단 들어두세요. 여러분 나중에 공법에서 배우실 겁니다. 그 다음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라는 게 나와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를 드리냐면 한 번씩 이제 우리 공시법에도 지적 같은 거 할 때 특히 공법에 대한 내용들이 한 번씩 나와요. 그럼 제가 그때마다 이제 공법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환기시키기 위해서 물어봐요. 물어보면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시거나 아니면 대답을 못 하시거나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체계가 안 잡혀 있으니까 그래. 끝에 구역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 구역 들어가니까 여기 나오는 이 구역이랑 또 헷갈려. 아까 왜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 얘는 뭐예요? 행정처분이에요, 행정계획이에요. 지금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하는 얘들은 아까 개도시수입 얘는 행정계획이에요, 행정처분이에요. 계획이에요. 그 다음 지금 개발밀도관리구역, 뭐 기반시설 부담구역 얘는 행정계획이에요, 행정처분이에요. 처분을 하면서 행위 제한하는 거예요. 주소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체계를 잡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보다 보면 절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잊어버려. 우리가 배우는 속도보다 빠져나가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그러니까 밑빠진 독이, 우리 머리가 밑빠진 독이거든요. 대부분의 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 밑빠진 독이 언제 차느냐면 한꺼번에 좀 쏟아 부었을 때 차거든요. 근데 얘가 천천히 조금씩 붓다 보면 빠지는 게 더 빨리 빠져나가거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도 차는 순간이 없는 거야. 시험장에 가는 그 순간에는 머리에 좀 채워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쏟아붓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상 뭐부터 크게 우리 집 지을 거 생각하세요. 골조부터 먼저 만들어야 돼. 체계부터 먼저 잡으셔야 된다. 이게 뭔지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 그거부터 아시고 세부 내용 들어가야 돼요. 그냥 건폐율, 용적률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뭐 몇 퍼센트 그거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체계를 잡으셔야 된다. 공시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합니다. 자, 잠깐만 또 쉬었다가요. 여러분들 다시 이어서 하고 우리 공시법 좀 구체적인 내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